2014년 10월 경기도 파주. 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삼날이 관 뚜껑에 닿는 소리가 났고 현장에 있던 형사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 관 안에는 1년 6개월 전에 묻힌 시신이 있었습니다. 78세의 노인. 사인은 폐렴이었죠. 폐렴으로 죽은 할머니의 무덤을 경찰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을 때 형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시신이 거의 썩지 않았습니다. 피부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손톱 끝까지 형태가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보통석 다리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마치 며칠 전에 묻힌 것처럼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부검이가 장갑을 끼고 시신 옆에 흙을 채취했습니다. 그 흙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독은 달랐습니다. 파라콰트, 제초제의 한 종류인 이 물질은 시신 안에서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시신 주변의 흙 속에서도 검출됩니다. 무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가 죽기 7달 전 같은 집에 살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역시 폐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2년 전 이 가족과 한때 같은 성을 썼던 남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경찰은 자살로 처리했습니다. 3년 사이 한 여자의 주변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그 여자가 해준 음식을 먹었거나 그 여자가 냉장고에 넣어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여자의 통장에는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음식이었습니다. 알로에, 음료수, 김치찌개, 밀가루로 만든 조미료,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 냉장고에서 꺼내 아무 의심 없이 입에 넣는 것들 속에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스노보드를 좋아하고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보석상 주인에게는 쿨한 성격의 사모님으로 통했던 평범한 중년의 여성. 그런데 그 평범한 여자의 집 찬장 뒤에서, 냉장고 위에서, 장독대 뒤에서 농약이 소량씩 나뉘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3사람 가운데 2명은 이미 화장된 뒤였습니다. 증거가 불에 타 사라진 겁니다. 남은 것은 파주의 어느 공원 묘지에 묻혀있던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물증 제로, 심증 100%. 형사는 도박을 해야 했습니다. 1년 반 전에 묻힌 시신이 아직도 진실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사비 흙을 파내는 동안 어딘가에서는 그 여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2천만 원짜리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꾸며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하며 이 기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년 전 포천의 어느 허름한 원룸, 냉장고 안에 놓인 초록빛 음료수 한 병으로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1년 봄, 경기도 포천, 김현중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42,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채 7천만 원이 목을 조이고 있었고 이혼한 전 아내에게는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넘기기로 한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중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포천 시내의 작업장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내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죠. 이혼 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17살 아들은 전 아내 쪽에 있었고 가끔 전화가 오면 짧게 안부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 전 아내의 이름은 노 씨. 2008년에 이혼했지만 완전히 인연이 끊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노 씨는 이혼 전 현중 씨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기획 이혼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일정 금액을 현중 씨에게 돌려주기로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중 씨는 계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노 씨에게 그 목소리가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2011년 5월 2일, 노 씨가 현중 씨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알로에, 음료수, 초록빛 액체가 담긴 500ml짜리 페트병이었습니다. 마실 것 좀 사왔다. 노 씨는 그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돌아갔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전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전 아내의 소소한 배려처럼. 하지만 그 음료수에는 이미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라목손, 파라콰트 성분의 맹독성 제초제, 짙은 초록색 액체에 생선 썩는 듯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농약이었습니다. 노 씨는 같은 색의 음료수를 골랐습니다. 색깔을 속이기 위해서였죠. 냉장고 안에서 그 음료수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5월 9일 새벽, 현중 씨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목이 탔습니다. 잠이 덜 깬 채 냉장고를 열었고 초록빛 병을 꺼내 들이켰습니다. 맛이 이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술에 절은 혀는 둔감했을 겁니다. 며칠 뒤 현중 씨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 장기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현중 씨가 살던 방에서 경찰은 농약 성분이 남은 음료수 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현중 씨가 사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7천만 원의 사채, 꼬이는 사업. 경찰은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노 씨는 미성년자 아들을 대리해 현중 씨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생명보험 9건에서 4억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험 가입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현중 씨의 노모 최 씨도 냉장고에 있던 같은 음료수를 입에 넣었지만 역겨운 냄새를 느끼고 바로 뱉어냈습니다. 화를 면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90 가까운 나이였던 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 씨는 현중 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까지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이렇게 쉽게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재혼했습니다. 이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 78배 어머니 최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노 씨에게는 새로운 가족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보험 계약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노 씨가 재혼을 결심한 시점과 이 씨의 보험 가입 시점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2012년 겨울 포천 재혼한 노 씨의 새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일을 하러 나갔고 시어머니 최 씨는 집에서 손자를 돌봤습니다. 노 씨는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멎지 않았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78 노인에게 폐렴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2013년 1월 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폐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통보될 이유가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지 석 달쯤 지난 2013년 4월. 이번에는 남편 이 씨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밥을 먹으면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나빠지고 괜찮아지는가 하면 또 쓰러졌습니다. 이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위장 장애인 것 같기도 하고 간 수치가 올라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노 씨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매일 노 씨가 사용한 방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음료수에 한꺼번에 타서 급사시킨 첫 번째 범행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밀가루에 그라목손을 섞고 반죽한 뒤 말리고
다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를 김치찌개를 끓일 때 조미료처럼 조금씩 넣었습니다. 짠맛과 매운맛이 농약 특유의 냄새와 색깔을 감췄습니다. 치사량 이하의 제초제를 반복적으로 먹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에 죽이면 의심을 받으니까 서서히 죽이기로 한 겁니다. 이 씨는 석 달 넘게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체중이 빠졌고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석 달 전 같은 집에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와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우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동생의 병문안을 왔을 때 누나의 눈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올케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올케는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고 눈가가 마른 채였습니다. 2013년 8월 이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치료 중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노 씨는 한 살배기 아들을 대리해 사망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3년 사이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남편, 시어머니, 재혼 남편, 세 사람 모두 노 씨가 차린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노 씨가 냉장고에 넣어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노 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씨의 누나가 나중에 떠올린 디테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올케는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했고 스노보드 시즌권을 끊어 매일 스키장을 다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 씨의 부엌. 사방 3미터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달려 있었고 창문은 작아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항상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 고춧가루와 된장이 섞인 짠내, 그 냄새 속에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 씨의 범행 수법은 진화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에서는 음료수에 직접 농약을 섞었습니다. 단순했고 노출 위험이 컸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 채 씨가 같은 음료를 마시다 냄새를 맡고 뱉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노 씨는 그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이웃 농가에서 제초제를 얻어왔습니다. 텃밭에 뿌릴 거라고 했을 겁니다. 포천 같은 시골에서 농약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 씨는 그 제초제를 밀가루에 섞었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얇게 펴서 말렸습니다. 바짝 마른 반죽을 다시 곱게 빻아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밀가루였습니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루를 찬장에 보관했습니다. 조미료 통 옆에, 고춧가루 봉지 뒤에, 장독대 안쪽에, 김치찌개를 끓일 때마다 한 숟갈, 국을 끓일 때 반 숟갈,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치사량에 못 미치는 양을 오랜 기간에 걸쳐 넣었습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파라콰트라는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파라콰트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식도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소량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증상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속이 메스껍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빠집니다. 폐 조직이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폐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마지막에는 폐가 더 이상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틀린 진단은 아닙니다. 다만 원인이 세균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 넉 달은 이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내가 끓인 찌개를 떠먹고 속이 뒤집히고 병원에 실려가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왜 아픈지 몰랐을 겁니다. 아내가 끓인 찌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채 씨도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 위에 독이 있으리라고는
90 가까운 노인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최 씨의 패도 같은 방식으로 굳어갔고, 같은 진단을 받았고, 같은 병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노 씨는 두 사람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물을 흘렸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노 씨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여름, 노 씨의 5번째 표적은 자기가 낳은 친딸이었습니다. 전 남편 현중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20살의 딸. 노 씨는 같은 수법으로 농약 밀가루를 음식에 넣어 딸에게 먹였습니다. 딸은 3차례나 복통으로 쓰러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노 씨는 딸의 입원 보험금 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700만 원. 전 남편의 4억 5천이나 재혼 남편의 5억 3천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큰아들 명의로도 3억 원의 생명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수사관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 씨에게 멈출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사건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의심의 시작은 보험사였습니다. 재혼 남편 이 씨의 사망보험금 5억 3천만 원이 지급된 뒤 보험사 직원 한 명의 눈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안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연속으로 수령했다는 것. 그 직원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종훈 형사였습니다. 당시 38, 보험 사기 사건을 여러 건 다뤄본 경험이 있던 형사였습니다. 이종훈 형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여자는 아직 멈추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하려 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은 3명 가운데 전 남편과 재혼 남편은 이미 화장된 뒤였습니다. 뼈만 남은 유골함에서는 농약 성분을 검출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도 불가능했습니다. 증거가 제가 되어 사라진 겁니다. 남은 희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공원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시어머니 최 씨의 시신. 이종훈 형사는 수사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물증 제로인 사건에 발을 담그는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대장도 형사의 심증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을 모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농약 중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검토한 홍 교수는 사망자들의 증상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파라콰트 중독의 전형적 경과를 밟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혼 남편 이 씨의 경우 치사량 이하의 제초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섭취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화장된 시신에서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막막해하자 홍 교수가 말했습니다. 파라콰트는 다른 농약과 다릅니다. 시신 안에서 오래도록 형태를 유지합니다. 시신 주변 흙에서도 검출됩니다. 매장된 시신이 있다면 부검해 보십시오. 1년 6개월 전에 묻힌 시신. 이미 썩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경기도 파주 공원묘지. 관이 열린 순간 현장에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1년 반 전에 묻힌 시신이 썩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손톱 끝까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파라콰트가 시신의 부패를 늦춘 겁니다. 독이 증거를 보존한 셈이었습니다. 살인에 쓰인 물질이 역설적으로 살인의 증거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의 흙이 채취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형사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신에서 파라콰트가 나온다 해도 누가 먹였느냐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정황은 노 씨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황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노 씨의 친딸이었습니다. 2014년 8월 20살의 딸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홍 교수에게 진료 기록이 전달되었고 교수는 즉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딸의 증상이 이미 사망한 의붓아버지 이 씨의 증상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같은 병, 같은 경과,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같은 증상. 홍 교수는 경찰에 추적 관찰을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초 딸이 또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의 혈액과 소변에서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증거였습니다. 화장으로 사라진 전 남편과 재혼 남편의 증거를 살아남은 딸이 대신 보여준 겁니다. 거의 동시에 파주의 시어머니 시신에서도 파라콰트가 검출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무덤과 살아있는 딸, 두 곳에서 동시에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오전 7시, 노 씨는 자택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 위에서 제초제 병이 나왔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농약이 섞인 밀가루 반죽이 발견되었습니다. 찬장 여기저기에 소량씩 나뉘어 숨겨놓은 농약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노 씨는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잡혀서 범행을 멈출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노 씨의 범행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여름까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4명, 사망 3명, 중상 1명. 첫 번째, 전 남편 김현중. 2011년 5월 9일 사망. 알로에 음료수에 파라콰트. 보험금 4억 5천만 원. 두 번째, 재혼 남편의 시어머니 최 씨. 2013년 1월 사망. 음식에 파라콰트 가루. 사인 폐렴으로 처리. 세 번째, 재혼 남편 이 씨. 2013년 8월 사망. 김치찌개에 파라콰트 밀가루. 치사량 이하 반복 투여. 보험금 5억 3천만 원. 네 번째, 친딸. 2014년 여름. 같은 수법. 3차례 입원. 입원 보험금 700만 원. 살아남았지만 평생 폐질환. 총 수령 보험금은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검거 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진단했습니다. 결과는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노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노 씨는 동기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한 뒤에도 계속 돈을 달라고 했고, 재혼한 남편의 어머니는 나를 무시했다. 친딸에 대해서는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다며 뒤늦게 오열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문구가 구형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노 씨가 끓인 독극물찌개를 먹어 폐질환을 앓게 된 친딸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엄마를 용서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람이 2심에서도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에 전자발찌 10년 부착. 노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기록에서 한 가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노 씨의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검거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큰아들 명의로 3억 원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큰아들이 다음 범행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험사 직원이 의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종훈 형사가 물증 없는 사건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만약 홍 교수가 진료 기록에서 파라콰트의 흔적을 읽어내지 못했더라면 노 씨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식탁 위의 독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노 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무기수로서의 일상이 어떤 것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콰트가 남긴 흔적은 몸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폐 섬유화. 한번 딱딱해진 폐 조직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살에 시작된 폐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 딸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엄마를 용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문장. 그 문장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기록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종훈 형사는 이후 남양주경찰서 강력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증 제로에서 시작한 수사를 끝까지 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전화 한 통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홍 교수는 무덤 속 시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신이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흙 속에서 진실을 품고 있다가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동일인의 연속적 고액보험금 수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식탁 위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라콰트라는 제초제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시중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사용을 금지했지만 한국에서 판매가 전면 중단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노 씨가 범행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포천 시내의 한 보석상 주인은 노 씨를 쿨한 성격의 돈 많은 사모님으로 기억했습니다. 스노보드를 좋아하고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활발한 여성.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꿀 때도 시세에 개의치 않던 쿨한 사람. 그 골드바는 죽은 남편들의 보험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부엌. 싱크대 옆 가스레인지 위에는 지금도 누군가의 냄비가 올려져 있을 겁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가 날 겁니다. 우리는 그 냄새를 맡으며 아무 의심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가 차려준 음식을 먹습니다. 그 식탁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신뢰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무방비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느린 속도로 죽일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식탁입니다.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